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이번에 감기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길게 낫지가 않고 아직도 목소리라든지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뵙고 싶고 더 방송한 지도 좀 오래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3.1절입니다. 그래서 3.1절 백사의 그 백사할 주년 그 3.1 대혁명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 3.1절을 맞이해서 그 칼럼을 하나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아버지가 상해와 만주에서 독립운동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국가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일을 생각을 해왔고 나라가 바로 서가야 된다. 바로 가야 된다. 어떤 게 바로 서가고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달리 정의롭고 올바른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제가 한번 칼럼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못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적폐가 있는 건데 그 적폐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며 또 그 현상은 어떻게 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3.1운동을 3.1 대혁명을 맞이해서 이렇게 제가 쓴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천황이 항복선언을 했죠. 항복에 의해서 미국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입성을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미군정이 시작됩니다. 미군정이 인사등용에 있어서 미군정을 하면서 인사등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한국의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일제의 기관에서 함께 근무하거나 숙달된 친일 세력들을 기용을 하면서 행정 공백과 시행착오를 줄이려 했던 것입니다. 미군정이 처음으로 하는 일은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추방이었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물건들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수탈한 부동산이나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죠. 일본이 침탈한 지 3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조선에서 부동산과 재물을 축적을 하였고 일부 일본인들은 귀국하지 않고 깊은 오지에 숨어 들어가거나 산중으로 들어가 집단 거주촌을 만들어 숨어 사는가 하면 신분 세탁을 위해서 족보를 만들어서 조선인 행세를 하고 조선인의 이름을 지어 호적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70만 명에서 많게는 130명까지라고 적어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조선에서 재물을 탈취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이미 탄탄하였고 일찍이 서양에서 일본은 그렇잖아요. 일본은 일찍이 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한 일본인들은 사업적 수완이 뛰어나 장사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 재벌의 대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에 의하면 경남 모 지역 어떤 시골에서는 집중적으로 재벌들의 출신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그 말도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집산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일본의 침탈과 한국전쟁을 치러 피폐해진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일반 민중들은 그들은 땅떡이라도 한 떼기라도 있으면 그것을 황폐해진 땅을 일구기 위해서 여념이 없었고, 또 그나마도 없는 사람들은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입이라도 돌려고 다른 밥 먹고 사는 사람 집으로 자녀들을 식모로 보내거나 머슴으로 보내는 일이 보내면서 겨우겨우 연명해 갈 때 일본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잔존자들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많은 그때는 일부 다쳐도 막 됐잖아요. 지금 일부 일처주의지만, 그러니까 처들을 많이 얻기도 하고 거기서 나는 자녀들이 다자녀를 갖게 됐죠. 그러나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무사히 다 그때는요 어려운 상태고 전염병도 있고 병원도 잘 못 가기 때문에 병이 걸리면 다 죽었어요. 우리도 6남매 중에 셋만 남고, 셋은 죽고 셋만 남았습니다. 저희 집도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무사히 다 성장을 잘 시켜가지고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 등에 유학을 보내서 전문 자격이나 학위, 박사학위 등을 따고 귀국하여서 국내의 각종 요직, 대학 교수도 되고 법조계로 들어가고 정치계로 들어가고 금융계나 공기업 임원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문어발처럼 그렇게 각 요직에 차고 들어갑니다. 잔존 세력들. 그래서 기업의 승계자가 되어 세습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그 종교인들은 그 개신교, 이제 미국이 이제 개신교의 그 나라니까요. 거기서 이렇게 목사 안수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와서 대형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습을 하고,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법조계와 학계 막 이런 것들과 함께 종교까지 유착을 하는 게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해방 후에 70년 동안 3대가 이어온 것을 감안한다면 그 잔존 세력의 인구는 약 900만에서 1000만 명의 숫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우리 국민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미군정의 재등용으로 다시 쾌재를 부리고 있는 일파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친일파 조선인들입니다. 친일파 조선인들이 일본 잔존자들과 비슷한 형태로 진화하였고 수구 기득권화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의 반민특위를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친일 세력들에게 제1차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었으니 같은 조선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그들에게 단죄를 받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사는 주류의 인간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면죄부는 군사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잡고 1018년 동안 장기 집권으로 무소불위의 인권을 유린했던 박정희 정권을 잡기 위해 선량한 민간인인 강주 시민을 학살하여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과 그 일당에 대하여 김영삼의 요청에 의해 김대중이 사면이란 제2차 면죄부를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두환을 사면했잖아요. 그 명분은 국민 대통합이었습니다. 그 사면을 주자는 그 명분은 국민 대통합이었어요. 사실 민주정부 들어설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권력의 맛으로 길들여준 수구 보수들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엄청난 저항과 비협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여론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고 흔들어댑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정부를 이끌어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김대중 역시 어쩌면 전두환의 사면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을 못 해먹겠다는 탄식을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을까요? 또 우리가 선거에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에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신청을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나 말이죠. 문 대통령 역시 언론의 지형이 인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해외 순방 시 엄청난 국위선언과 외자 도입을 했지만은 외자 유치를 해도 공중파 TV에서는 대통령의 동향을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출국길에 한 컷 나오면 그만일 정도였죠. 이토록 친일 적폐 세력과 자본 세력, 자본 권력, 군부 독재 세력들은 이 나라의 각 방면에서 두텁고 깊게 뿌리를 내렸으며 패권을 정당화, 차등화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부와 모든 권력까지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나라의 주구요 특권층이라 자부하며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일체성의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거나 걸핏하면 빨갱이라면서 탄압의 구실과 차별성을 부각시켰죠. 이번에 어떤 그 정순신 그 국수본부장의 그 아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제주도에서 온 그 자기 그 친구들을 더러운 돼지 새끼 저리 가라 그러고, 그리고 빨갱이 새끼라 그러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검찰은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들이 그대로 그런 것들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검찰은 뇌물로 먹고 산다. 얘 말이 그러죠. 아들 말이. 그리고 판사가 자기 아버지는 판사라는 사람 많으니까 아무래도 무죄된다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이 잘못된 세상, 이 잘못된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상부 행정조직에서 알게 된 각종 개발과 정책의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라든지 금융범죄 등 온갖 잘못을 저질러도 검사가 경찰에게 압력을 누르고 덮거나 불기소하고 판사는 솜방망이 판결만 하는 경우가 70년이 넘는 동안 비리와 부패의 고리는 철옹성처럼 견고해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 부익부, 빈익빈, 금수저, 흑수저가 유행한 말은 시대상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구 정권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만 지키기에 신경을 쓸 뿐 남북 문제나 민생 문제를 등한시하니까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가 경제가 벼랑으로 떨어지고 민생이 어려워지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명박 때 사자방이라든지 4대강이라든지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이라든지 지금의 윤석열 폭정까지 부자만 위하고 기득권만을 위해 정치하는 수구 보수 정부임을 보고 느낄 수 있음에도 그렇게 실패한 사실들을 눈으로 여러 번 보아왔음에도 그러한 실패 정부임을 알면서 몇 번씩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서도 왜 국민들은 그들을 선택할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금방 피부로 느꼈으면서도 왜 선택을 하고 할까?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구 보수당을 선택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대체로 약 25 내지 30%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 일반 세층 말이 소위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힘당을 찍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그들이 바로 일본의 잔류파와 친일파, 일본의 물적 지원을 받는 이용훈, 유석천 같은 뉴라트 세력들, 군부 독재 세력들, 비위와 편법으로 부를 축적한 일부 부유층과 맹목적으로 지역 패권을 잡고자 하는 특정 지역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대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중도층이라는 계층은 30%에서 약 35%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물과 이슈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며
이들은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층은 그때마다 상대적으로 인물이 뛰어나거나 일 잘하고 정의롭고 옳은 사람과 옳은 정당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도층에서는요. 두 번째는 자기의 자녀나 또 자기나 자녀의 직업이나 재산의 이익권과 이해관계가 얽히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강자 선호 심리에 따라 권력과 부를 많이 가진 부유한 보수층에 자신이 합류하여 자신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위상을 높이려는, 그러니까 약간의 절부족 근성을 가진 부류들이 강자 쪽에 달아붙어서 무조건 나는 보수층이야 하고 보수 쪽이야 하면서 그쪽을 지지하는 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진보 진영 쪽을 한번 보는데요. 진보 진영 쪽은 소위 민주 세력인데 약 30%에서 35%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대체적인 것입니다. 이 역시 이제 그때그때 약간의 가감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세 가지 형태의 지지층이 있는데요. 하나는 첫째 계층은 지식과 식견이 높고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뛰어남과 동시에 정의감이 뛰어나고 공명심이 강하고 평등과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이 민주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쪽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 그저 편안히 평범한 시민으로 먹고만 살 수 있게끔 하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만족하는 상식적인 계층이 이제 민주 진영을 지지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과 핍박을 받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소 과격한 어조로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하지만 이 사람들은 강하게 보인 척 보이지만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면 즉시 꼬리를 내리고 수렴하는 단순한 계층이 또 민주 진보 진영 측으로 있는 계층이 그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계층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2차 대전 이후 독일은 동서독 냉전으로 28년 동안 존치했던 베를린 장벽을 1989년 10월 9일 동서독 국민들 손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대한민국의 38선은 언제 무너질 것인가? 왜 72년이 되도록 38선은 더욱 견고하게 고착되어 있는가? 나는 이 무릎에 단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론 미국이나 북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국민과 언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대체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마치 옛날에 명나라나 청나라를 우리나라 임금들이 조공을 바쳐가면서 그 승인을 이 황제의 승인을 받으려고 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은 미국의 낙점을 받기 위해서 정통성이 없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낙점을 받기 전전긍긍한 형태가 되죠. 대체로. 그래서 남북 문제는 입조차 떼지 못하고 분단을 기정사실화하여 자신의 정치적 노름으로 일관하고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안보 농간에 속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대한 노력과 시도에 소극적이었고 정부는 걸핏하면 빨갱이로 몰아 보안법이라는 올가미를 세우니 통일운동을 할 주체나 국민적 요구를 확산시킬 동력을 잃고 만 것입니다. 나는 분명코 단언하지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물밑 지지와 지원을 하고 3.1 독립혁명과 같은 것으로 범국민운동으로 그리고 미국과 북한에 요구하고 종전선언을 얻어내고 남북 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대적으로 걸기하고 선언을 하고 일어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은 나라가 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번도 우리는 그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 민족끼리 힘을 합하면 반도 국가가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또 자본이 많은 남한과 노동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과 협력을 하면 남북 공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서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오고 또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는 중심축이 될 터인데 왜 이토록 용기 없고 소화적인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지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에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고 통분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망친 세 번째 책임은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정직하고 공정한 보도로서 상식의 나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느냐 아니면 비상식의 나라, 반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느냐를 가늠하는 데는 언론과 방송통신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계적 균형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사실에 부합하고 정의로운지, 어떤 입법과 정책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일인지 통찰력 있는 보도여야만이 국민이 옳은 판단을 하여 적격자를 선택하거나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국민의 행동의 향방에 지렛대 역할을 하고 이 사회를 썩지 않게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언론은 수구 보수 쪽의 입장을 오고하거나 대변하는 나팔수 역할만을 해왔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강하게 물어뜯습니다.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다가도 희한하게도 수구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순한 양이 되고 잣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 심지어 옹호하고 변명해주는 홍보 담당자들이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기득권과 자본의 편에 서서 편파, 왜곡, 변명해주는 홍보 담당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이명박 정권이 진보 보수 매체인 종편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여러 개 만들었죠. TV조선, MBN, JTBC, 연합뉴스 엄청 많이 만들었죠. 그 국민들의 종편방송과 신문을 양산해서 진실을 숨기고 호도하며 심지어 공영방송마저도 치우치거나 기계적 중립을 하는 거예요. 중립으로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중노인층, 수도권과 좀 떨어진 지방이나 어촌 또는 전자매체를 잘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나 노동자, 약자들은 TV의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TV가 보수 정치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롭게 하는 언론 지형의 현실에서 진보 진영 정치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택을 얻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위에서 말한 적폐와 부패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과 부인과 장모는 지난 70여 년 동안 적폐들의 비리와 부패와 불공정이란 일종의 그런 원상 속에서 키워진 우리가 GMO와 같은 족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원상 속에서 부패와 비리의 그 원상 속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진실한 생명체인 DNA를 뒤엎거나 축출하여서 더욱 강하고 거대하고 조작된 물건으로 나타나 진짜들을 압살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야만 앞에
양심의 눈을 가지고 도저히 봐주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윤석열의 행포와 폭정과 불공력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데도 언론은 용비어천가만 불어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역적 친일 논란인데 윤석열의 어처구니없는 대일 외교로 밀어볼 때 이대로 가다가는 남북한 문제, 한일 관계, 물론 대외적인 주변국까지의 되돌릴 수 없는 험난한 난제들이 봉착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제2의 제3의 냉전 시대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국민들은 전쟁의 불안감을 안고 대단히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중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검찰과 자본과 수구 기득권의 입맛에만 맞는 기레기 언론과 기자들은 나라를 망칠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옳은 길로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잘못된 위기 상황을 분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판단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앵무새처럼 검찰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만 그대로 전달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가려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못한 이유는 수구 기득권 정치 세력과 검찰과 기레기 언론이라는 집단들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가로막는 원흉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70년을 넘은 세월 동안에 아주 정치 상황을 정밀하게 보아왔고 지금 언제나 그럴 때마다 제 생각과 모든 것이 맞게 돌아가는 현상을 너무나도 잘 보고 왔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르게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왔는 그런 가정에 살아왔기 때문에 남다른 우리의 국가가 남다른 대외적인 세계관과 그런 것을 가지고 저는 공부를 했고 또 학생들을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 올바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고 정말 소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나라가 이들이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되고 품위 있는 나라, 민주국가 정말로 국민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행세를 하고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하는 이 정상적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복지국가 그리고 세계 평화를 외치고 평화국가 그리고 문화국가를 되고 세계의 평화를 외치고 지구를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 누구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똑똑히 지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방해를 치고 있는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것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해서 3.1운동을 맞이하면서 3.1 혁명을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골기를 하고 마음을 합하고 대한민국이 나갈 곳이 어디인가? 과연 한미를 지금 한미를 합동훈련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 바탕을 세우고 일본 밑에서 자위대 밑에서 들어가서 우리 군인이 그런 하부조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엄연히 독도를 일본 해라고 했는데도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몸이 성치 않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 3.1절 날 제가 칼럼을 하나 쓰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는 일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누구 맹목적으로 맹목적인 어떤 현혹된 잘못된 말을 가스라이트 받은 거를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말고 우리 주체성을 가지고 어떤 것이 정의롭고 옳은 것인가를 제대로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에는 정말 화사하고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정상적인 일, 바른 일, 국가의 모든 정책이나 나라의 모든 나라가 좋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소시민, 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시민이 3.1절 날 한번 외쳐봅니다. 감사합니다.